파산 위기의 퍼스트 리퍼블릭을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이 인수하면서 올 들어 미국에서만 4개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충격파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여전히 4%대에 머물고 있어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번 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시장은 연준이 과연 긴축 정책을 언제 끝낼 것인가 그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CFD 반대 매매로 8개 종목이 처참히 무너지면서 이를 담은 상장지수 펀드 ETF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처리 여부를 두고 운용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반 만에 무려 3%포인트나 올렸지만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4%대에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 유동성은 풍부하고 소비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충분한 수요 속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서는 상황. 정부가 공공요금을 틀어막고는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앉은 건 휘발유, 경유와 같은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가 한풀 꺾인 영향이 컸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여파에 석유류 가격이 3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둔화되며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한파에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도 따뜻한 날씨에 안정세를 찾았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도 인상 일정이 미뤄지면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4월은 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농축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총지수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접어든 건 고무적이라는 평가지만 물가 상승 흐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 원가 인상 요인이 시차를 두고 서서히 반영되면서 외식 물가는 7.6%나 치솟았습니다. 가공식품도 8% 가까이 올랐는데 특히 빵이나 과자는 11%가 넘는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지난달 4.6% 올라 14개월째 4%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물가 하락을 이끈 석유류 가격 내림세도 결국 기저효과에 기댄 결과라는 분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변화율을 말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1년 전 석유류 가격이 34%나 폭등한 탓에 하락세가 컸던 겁니다. 한국은행도 근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소비자 물가에 비해 더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나친 물가 낙관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물가 경로상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폭의 등락을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튈지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수요 측면은 경기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 안정세에 정부가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섣부른 경기 기조 전환은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지난달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포문은 열었지만 노동계는 25% 올린 12,000원을 공식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재 기자,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오늘 최저임금의 전체 회의는 제 시간에 열리긴 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간극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부각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노동계는 경기 하강에도 고물가가 이어지는데 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올해보다 25% 높은 12,000원 최저임금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1%대 경쟁 성장률로 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합의를 보는 과정이지만 소상공인 측이 먼저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0,000원을 넘깁니다. 최근 인상률을 보면 2020년 2.9%, 2021년 1.5% 수준이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5%라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길지 아직까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을 달리하자는 취지인데 경영계는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불합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씨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주도한 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자장 권순원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입니다. 권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위원회라며 사퇴 요구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미국 내 자산 규모 14위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이 결국 대형은행 JP모건에 인수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미국에서 벌써 4개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위기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했지만 시장에서는 충격파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먼저 서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은행 위기의 진원지 중 하나였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JP모건 체이스에 매각됐습니다. 고객들이 예금 대량 인출에 나서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는 3월 초와 비교해 97% 폭락했는데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매각을 통해 서둘러 위기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은행발 금융위기 우려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SVB 파산보다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은 SVB와 사업 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해왔는데 퍼스트 리퍼블릭의 자산 구조는 상대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들과 더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퍼스트 리퍼블릭은 보유 자산의 80%가 대출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채권에 투자한 SVB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총 자산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인 것을 감안하면 퍼스트 리퍼블릭과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SVB가 보유 채권에서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과 달리 퍼스트 리퍼블릭은 저금리 때 판매한 모기지 상품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내 금융사들 역시 고금리에 취약한 대출 자산이 많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금리 상승을 할 때 대출을 받아간 차주가 얼마나 충격에 민감하냐, 건설업 대출 이런 건 이제 금리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자산이죠.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시중은행으로 위기가 급격히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60%에 달해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당국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71%로 높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 고정금리를 확대할 경우 다가올 금리 하락기에 차주들의 부담을 키우고 은행권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자체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위험관리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 구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벌써 뭐 네 번째 은행이 사라진 건데 이 JP모건이 인수를 하면서 서둘러 봉합하긴 했지만 시장의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보셨다시피 미국의 최대 은행인 이 JP모건 체이스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106억 달러에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보합권에 거래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일부 미국 지역은행 주가도 급락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패그웨스트 뱅코프는 10% 넘게 내렸고 클리블랜드의 키코프, 트레이크시티의 자이언츠 뱅코프 등 다른 지역은행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패그웨스트 뱅코프의 낙폭이 다른 은행들보다 컸던 것은 앞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설이 나올 때마다 이 은행이 항상 함께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패그웨스트 뱅코프의 주가 흐름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와 매우 비슷하다면서 추가 파산 우려가 남아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다른 지역은행에서 여전히 예금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역은행 주가 하락은 시장의 두려움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금융 취약성이 노출됐다면서 은행권은 추가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이제 걱정이 한가득인데 정작 인수에 나선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는 위기가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뭐 깊게 숨을 내쉬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JP모건은 이번 인수를 끝으로 미국발 은행 리스크가 조금 차츰씩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은 드물다면서 이번 인수로 은행 리스크는 사실상 끝이 났다라고 자신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본사를 둔 캘리포니아주의 금융보호혁신부도 JP모건 덕에 은행 파산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하락할 때 이 JP모건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JP모건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 소식에 힘입어서 2%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이번 인수를 통해서 규모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소형 은행들보다 이 대형 은행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미국 은행 리스크의 끝을 두고 여전히 증권가 월가에서의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특히 은행 위기를 가져올 위험 요인으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을 꼽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실제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월가 전문가들은 이 지역은행들의 취약점으로 대규모 고정금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그리고 실제 은행 이 가치와 장부가 간의 높은 괴리율 등을 꼽고 있는데요. 네. 은행 리스크의 신호탄이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부터 이 부동산 대출을 크게 늘린 바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살펴본 이 패그웨스트 뱅코프 역시 대출의 3분의 2가 부동산 관련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 투자 거장으로 불리는 찰리 먼거, 하워드 막스 등이 이 미국의 은행 리스크 다음으로 위험한 분야로 상업용 부동산을 지목했는데요. 이들은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이 상업용 부동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해서 김종학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 지역은행의 연쇄 파산으로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상업용 부동산으로 위기가 옮겨붙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2조 9천억 달러의 상업용 모기지 상당 규모가 재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리가 최대 4.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빌딩과 점포를 새로 매입할 시중자금이 말라붙으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내년까지 최대 40%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빌딩 공실률은 1분기까지 16.9%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고 공실률을 넘어섰고 소매체인인 베드베스 비욘드가 파산하는 등 사무실, 소매점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이 커지자 실물자산 운용사들은 고위험, 고수익으로 여겨지는 이들 자산 대신 위험도가 낮은 주택과 물류, 수요가 남아있는 데이터 센터로 투자 비중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Strong demand from the commercial banks for low leverage lending to the popular sectors such as logistics and the alternatives including residential. In terms of retail, we are still very wary of broadly the market. 제한적인 투자 환경에서 부동산 대출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5%, 고위험 투자로 10%가량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번 주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시장은 금리 하락 사이클 재현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We are seeing now, certainly in a number of markets, in most markets in Europe, signs that inflation is, if it has.
문제는 미국 지역은행 구제 이후 대형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숨고르게 들어가더라도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과 낮아진 수익률로 인해 실물자산 운용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은행 리스크의 대체 자산으로 수혜를 입었던 가상화폐 시장이 지난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10만 달러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네, 그동안 가상화폐는 지난달 은행 리스크가 처음 발생했을 때 피난처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한 바 있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배경을 살펴보면 글로벌 은행들의 신뢰도가 좀 흔들리는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대체 화폐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은행 리스크의 지속으로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이 가상화폐의 겨울이 끝났다라면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와 희소성 등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면 내년 말에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 4개월 연속 상승한 뒤 그 이듬해 260% 급등하는 패턴을 반복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근접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 자금의 1%만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18만 5천 달러를 넘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은행 리스크 해소 여부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이러한 전망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6시경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 소식을 은행 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5% 가까이 급락했었는데요. 이후 은행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소폭 반등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 리스크뿐 아니라 내일 발표되는 5월 FOMC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밤부터 이틀간 5월 FOMC 정례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뭐 베이비 스텝이 좀 확실시되고 있는데 결국 뭐 시장의 관심은 뭐 연준이 긴축을 언제 끝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나 핵심은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인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무려 95%에 달했는데 전문가들은 2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최종금리 수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은행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간밤 제조업 지표가 전월 대비 상승하는 등 경기 지표 우려가 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만약 내일 FOMC 결과에서 최종 금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최종 금리는 5.25%입니다. 한편 내일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오늘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동결을 점쳤지만 예상과 달리 깜짝 인상에 나서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연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박 7일간의 미국 북빈 방문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후속 대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먼저 이 방미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좀 자평은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와 산업, 과학기술, 문화동맹 등 5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또 공동계획 실행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원천 기술과 미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 양국은 프렌드 쇼어링, 즉 우호국이나 동맹국들과 공급망 구축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순방 기간에 5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50건의 MOU를 체결한 것도 언급하고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청년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가 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뭐 대통령은 잘했다는 평가가 좀 일색인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좀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뭐 반도체법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네요. 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면 이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명시했는데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또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는 했지만요. 이 중국 반도체 생산 제한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미국 투자를 통해 SK 또 삼성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니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서 우려 확산을 경계했는데요. 양국 산업장관이 반도체법, 또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에 따른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다음은 좀 일본인 것 같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에도 좀 속도가 붙는 겁니까? 네, 기시다 후미오 이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일요일인 7일부터 다음 날 8일까지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계기로 방문한 이후 약 5년 만이고요. 셔틀 외교로서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복원시켜 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한 만큼 반도체 등에서의 경제 협력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에 앞서 내일 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방한에서 조태영 국가안보실장과 한일 관계 전반, 또 북한과 지역,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 공급망, 또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그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앞두고 이제 대통령실 기자단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취임 1주년 얘기랑 또 용산 어린이공원에 대한 앞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 이 자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서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다 보고 하니까 벌써 1년이 왔다면서 우리나라와 사회가 얼마큼 바뀌었는지 또 얼마큼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 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더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등을 되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엔 속도를 더 내고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1주년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참모진들에게 말했다면서 자료를 주고 성과를 나열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 중 30만 제곱미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4일 용산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되는데요.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는 1904년 이 한일 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이 광복 이후엔 미군 기지로 활용됐다가 12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배웠어요. 로봇에다가 어느 코드를 인식해서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점이 약간 달랐어요. 신기해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구축하려고 다양한 학교와 에코 파트너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시장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에 나섰는데 미국 FOMC를 앞둔 상황이라서 좀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빨간불을 켜었습니다. SG증권 이 사태의 여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또 기관의 그 쌍끌이 매수에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유가증권 시장은 전거래일보다 0.91% 오른 2,524.39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좀 견인했고요. 기관은 개인은 5,512억 원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이 삼성전자와 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이 상승을 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850선에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33% 오른 1,342.1원에 종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 현물과 또 선물도 동시에 좀 순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호주가 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상품 통화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데다가 JP모건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를 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이 지역 은행의 생존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고요. 또 1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이 미국 기업들의 내용이 예상보다 괜찮다라는 점이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뒤흔든 그 SG증권 사태의 8개 종목, 그 8개 종목의 오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이 SG증권발 이 하한가 사태가 좀 연일 좀 이뤄지고 급락을 하다가 또 상승 좀 전환했던 그런 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SG증권발 이 하한가 사태를 맞았던 8개 이 종목들을 중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7개 종목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선광과 또 서울가스, 대성홀딩스는 10% 넘게 빠졌고요. 또 삼천리는 7.65%, 다우데이터는 5.24%, 할인지주와 세방은 각각 3.09, 0.22% 하락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지난달 24일 SG증권 창구를 통해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최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주가 하락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8일에는 개인 매수세가 좀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변동 흐름은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당분간 해당 종목 투자에 조금은 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합동 수사에 나섰는데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 남부지검의 그 금융증권 범죄 이 합동 수사단은 금융위원회와 또 금융감독원 과 이 합동 수사팀을 좀 꾸리고 이번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좀 주범으로 지목이 됐던 라더견 H투자자문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키움증권도 라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SG증권발 이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소송전으로 좀 더 번지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관계자와 좀 통화를 해보니까 현재 이 수사 단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 의혹이 좀 제기되는 점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라 대표 외에 그런 관련자들을 좀 더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다른 세력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이 주가 폭락 직전에 다우데이터 지분을 대거 처분해서 605억 원을 현금화한 김익래 키움그룹 회장과 또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서울가스 주식 10만 주를 매도해서 57억 원 가까이를 좀 현금화한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130여 명의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차익 결제 거래를 뜻하는 이 CFD 계좌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거래를 한다라는 것을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이 CFD와 관련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개인들이 포스코를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주였는데 이건 좀 다소 의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사업들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 개인 투자자가 우리 이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이 철강 사업 정상화에 더해서 무엇보다 2차 전지 소재 그룹으로 진화할 것이란 기대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뺀 사이에 국민주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4월 동학개미의 순매수 상위 종목 5개는 2차 전지주로 채워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NF 등의 순이었는데 이들이 포스코에만 3조 1천억 원 넘게 몰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8천억 원, 4천억 원어치의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팔아치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개인들의 매수 배경에는 포스코의 2차 전지 사업 확장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중장기 투자를 통해 하얀 석유, 리튬의 생산량을 30만 톤, 니켈은 22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이를 통해 내세운 2차 전지 소재 사업 매출 목표치는 2030년 기준 41조 원에 달합니다. 아르헨티나 염호, 호주 광산 등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행보에 투심이 몰렸고 4월 17일에는 주가가 장중 43만 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최근 1년은 물론 2011년 8월 이후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이후 조정에 들어가며 주춤한 모습인데 오늘 장에선 38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키움증권은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로 50만 원을 내걸며 철강 정상화, 리튬 공장 첫 가동 등 풍부한 호재를 이유로 꼽았는데 일각에서 실적 방향성은 양호하나 주가 급등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철강 업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주가 급등 자체가 사실은 펀더멘탈의 긍수했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개미와 외국인의 반대 행보가 계속되며 올 초 52%였던 외인 비중은 40%까지 내려온 상황. 포스코그룹이 미래 사업 성과를 통해 투심 끌어들이기에 성공, 국민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배터리셀 업체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에도 좀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데다가 미국의 AMPC, 그러니까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상승 분위기를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전거래일보다 3.93% 오른 17만 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소재업체 가운데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22% 오른 35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2차 전지 기업 가운데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나 미 IRA 법안으로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거론되는 기업이 당분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는 에코프로와 또 에코프로비엠 모두 영업이익이 상승하면서 실적 내용이 나쁘진 않았지만 워낙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화장품 제조 개발 생산 ODM 사업을 시작한 한국콜마가 본격적인 엔데믹과 함께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이부 신선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뭐 바야흐로 좀 화장품의 계절이 오는 것 같은데 네. 한국 콜마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매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증권가에 따르면요. 한국콜마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전망치는 2조 5천억 원대입니다. 실현이 된다고 하면 한국콜마는 올해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면서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콜마의 실적 기대감이 높은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선케어 주문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엔데믹에 따른 해외 법인 정상화 기대감, 그리고 중동 공략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먼저 이 선케어 주문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결국 이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일 텐데 뭐 지난해 1분기에도 역대 최대였는데 그것도 경신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증권가 전망을 보면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죠. 1년 전보다 주문이 2.5배 넘게 증가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에서 주문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선케어 제품은 부가가치도 높아서 수익성에도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마진율은 대외비라서 정확한 수치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일반 색조 대비 이 선케어 제품이 수익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선케어 하면 저는 이제 선크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매출을 차지하는 겁니까? 네, 이제 앵커 말대로 뭐 이렇게 선크림 주문 늘어난 게 그렇게 주목해야 될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케어 제품은요, 선크림뿐 아니라 비비크림이나 뭐 파운데이션, 파우더 등 이 색조 라인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네. 또 일부 기초 라인에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색조에는 이 자외선 차단 기술이 필요한데요. 한국콜마의 경우 이 색조 제품의 매출 비중이 40%나 됩니다. 게다가 이제 올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전망도 긍정적인데 오히려 1분기 선케어 제품 주문 역대 최고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에는 또 경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통상 여름을 준비해야 하는 게 바로 이 2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케어 제품 매출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름이 오면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란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수혜는 사실 모든 화장품 회사가 다 받는 건데 유독 한국콜마가 좀 수혜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전 세계 선케어 시장을 한국콜마가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자외선 차단 제품의 70% 이상이 ODM 방식으로 이 한국콜마에서 만들어집니다. 10개 제품 중 7개가 한국콜마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에선 이 자외선 차단제가 FDA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이 한국콜마는요, 설립 초기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속적인 R&D 투자로 경쟁력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한국콜마는 매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이 비용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이 선케어 연구를 별도 파트로 운영을 해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 50여 개의 고기능성 자외선 차단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요, 업계 최초로 자외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UV테크 이노베이션 연구소도 신설을 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선케어 제품을 만드는 모든 전 영역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임상을 할 수 있는 자체 실험 기기를 저희가 이번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스터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선행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고객들한테 신뢰 있고 그리고 신속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뭐 지난해 코로나19로 봉쇄에 들어가면서 뭐 한국콜마 중국 법인이 뭐 손실이 더 늘었다 이런 소식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중국 법인에 대한 그 생산량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올해야말로 2010년 중국 사업 진출 이후 가장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데요. 중국 법인 고객의 90% 이상이 지금 중국 현지 업체고요. 또 1분기 수주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선케어 제품 수주가 늘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기초 화장품을 또 연간 1억 200만 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캐나다 법인도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 올해 본격적인 글로벌 고객사가 증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제 중동 시장도 공략을 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랍에미리트 BPC와 올해 이제 PB 제품을 선보인다. 올해 안에 제품을 선보이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더마 화장품뿐 아니라 이제 스킨케어 제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 BPC는 어떤 곳입니까? 뭐 정부 기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인데요. 수출입 비즈니스 컨설팅 기관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화장품 등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곳인데요. 이 한국콜마는 BPC의 자체 브랜드샵,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PB 제품을 공급해서 중동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직접 공장을 세우지 않고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현지로 수출하는 방식을 택한 건데요. 중동 지역 특성상 자체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아서 ODM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진출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중동 시장을 공략하려면 뭐 화장품도 이 뭐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는데요. 지금 한국콜마는 기초 제품을 제작하는 이 세종 공장 그리고 색조 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부천 공장에 각각 할랄 보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이제 중동 공략을 위한 PB 콘셉트도 잡았는데 바로 더마 코스메틱입니다. 피부 과학을 의미하는 이 더마톨로지와 화장품을 의미하는 코스메틱의 합성으로 소위 약국 화장품으로 불리는 제품군인데요. 중동 현지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수분 공급 등 피부 장벽에 이제 초점을 둔 더마 코스메틱으로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19억 무슬림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중동에서는 이제 한류 열풍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K-뷰티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에 이제 콜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인식 아래 좀 한국 특화 화장품으로 좀 차별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가 어떨지도 궁금하실 텐데 2018년 85조 원대였는데요. 내년에 127조 원대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매물로 상장된 8개 종목이 처참히 무너지면서 이를 담은 상장지수 펀드 ETF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졌다는 사실 외에는 이렇다 할 공통점도 없는 터라 이들 종목을 한 번에 빼기도 곤란한 상황. 운용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연속 하한가 사태로 8개 종목을 담고 있던 ETF 수익률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ESG 우수기업 ETF는 지난주에만 14%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ETF는 삼천리와 서울가스, 하림지주를 담고 있었는데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달 21일 ETF 내 비중이 15%에 달했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28일부터 해당 ETF에서 이들 종목을 모두 제외했습니다. 때마침 4월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일과 맞물리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개 종목이 편입된 ETF를 운용하는 다른 운용사의 사정은 다릅니다. 정기 변경일이 6월로 예정돼 있고 이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주가 변동성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B와 미래에셋, 삼성자산운용이 이들 종목이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까지 편입된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ETF 내 비중은 2에서 4%로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반대 매매와 공매도의 저가 매수세까지 뒤섞이면서 주가 변동성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운용사나 지수사업자 입장에선 관련 종목을 계속 구성 종목에 포함할지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빼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 추종 비율이 70%이고 나머지 30%는 운용력이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종목을 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시브 ETF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용사가 임의로 구성 종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 ETF는 패시브로 6월 정기 변경 때까지 관련 종목을 보유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들 운용사는 당장 관련 종목을 제외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SG증권 매도 폭탄을 맞았던 8개 종목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 1개 종목을 제외하고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 보상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사와 처리 방식이 다소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전국 버스공제조합과 전국 택시공제조합. 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담당하는 사실상 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을 낮춰잡거나 지급 시기를 미루는 등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유는 이들의 조직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공제조합은 버스, 택시 사업자가 모여 만든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 운송사업자의 지도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합회의 각 지역 대표는 사고 보상의 최종 결재권자인 지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사실상 버스, 택시회사 사장에게 있는 셈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가해자인 그 버스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결제를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를 10년째 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자동차 공제 혁신 방안을 통해 2년 뒤까지 전담 지부장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전담 지부장제란 버스, 택시회사 대표가 보상의 최종 결재권을 갖는 방식에서 공제조합 직원이 책임자가 돼 보상을 전담하는 제도입니다. 보상 절차에 운송사업자의 개입을 막아 투명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버스, 택시 공제조합 모두 전담 지부장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버스 회사가 보상 업무에서 손을 떼면 보상 금액이 늘어나고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전담 지부장제 도입 여부는 사업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 내부 사정인 거로만 알고 있고요. 도입을 아직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이제 자체적인 사정이라서. 박재우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 버스 공제조합에 총 8차례 전담 지부장제 이행을 요청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요청이 장기간 묵살된 만큼 행정명령이나 법적 제재 같은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피해가 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전담 지부장제로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볼 때 버스 사업자 단체나 공제조합의 법인 분리도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1년 서울에서 발생한 버스, 택시 교통사고는 약 5천여 건.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사이 소비자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서울의 대표 상권 명동이 부활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텅 비었던 상가들도 하나둘 새 단장을 마치고 모여드는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너무 높아 팬데믹 기간 동안 침체를 겪었던 명동은 이제 내국인들도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명동 예술극장부터 논스퀘어까지 200m 거리가 대규모 바닥화로 뒤덮였습니다. 낡은 건물과 시설물들은 그래피티로 꾸며졌고 명동 캐릭터 미응이는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난타 공연단의 북소리가 명동 한복판을 가득 채우면서 시민들도 신명나는 축제를 함께 즐깁니다. 좀 화려한 색채로 뒤섞여 있는 공간을 보니까 좀 저도 젊은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 활기차고. 길거리에도 보니까 작가님 작품들 되게 아트워크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활기차진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끼리 같이 와서 사진 찍으면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될 수 있어요. 서울시와 롯데백화점이 명동 상권을 살리자며 의기투합해 만든 명동 페스티벌.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에 초점을 맞춘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하고 국내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특별한 거리로의 변신도 시도했습니다. 엔데믹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돌아와야 명동 상권의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피티를 비롯해서 이곳 명동에서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서 서울 시내 도처에 여러분이 늘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많이 만들어 넣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도시나 그 도시를 대표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명동이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는데 롯데백화점이 적극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명동 상권의 회복세는 완연합니다. 지난 1에서 3월 롯데백화점 외국인 매출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을 회복했고 한때 50%에 달했던 상가 공실률도 이제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달 7일까지 축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쇼핑 1번지 명동이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문화 1번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 기준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바뀐 회계 기준 때문에 실적이 악화될까 우려가 컸는데 KB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유독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국제회계 기준이 첫 적용된 올 1분기, KB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눈에 띄는 실적을 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이 기간 전년보다 25.7% 증가한 2,538억 원의 순이익을, KB라이프생명은 무려 160%가 증가한 93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새 국제회계 기준은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로 기존 회계제도와 달리 미래 이익을 측정하는 서비스 계약 마진 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KB라이프생명의 경우 KB금융이 인수한 프루덴셜생명과 KB생명의 통합 효과도 있었지만 새 기준 아래 투자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 데다 보장성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 여력제도, 킥스 역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KB손해보험의 킥스 추정치는 192.9%, KB라이프생명은 277.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지주 계열의 신한라이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1,338억 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킥스 추정치는 222.8%로 높은 건전성을 나타냅니다. 농협지주 계열의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도 이 기간 킥스 추정치가 각각 296.1%, 268.5%로 크게 개선되면서 건전성 우려를 떨쳐냈습니다. 지주계열 보험사들이 새 회계 기준 적용에도 탄탄한 실적을 나타내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적 발표를 앞둔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의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다행히 도입 시점에 금리도 많이 상승을 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자본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IFRS 17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잘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에 따라서 오히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에 좀 간극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 여력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 창출이 좀 힘든 중소형사들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이익이 적게 나올 수 있는.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